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평안에서 형사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 변호사님. 네. 오늘은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 우선 성범죄가 다른 여타 범죄들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예, 성범죄는 아무래도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할 때 그 유죄 인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범죄와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을 때 또 성범죄만의 좀 그 특별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유죄 인정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박 변호사님을 때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님이 검사시라면 기소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왜냐면 내가 박 변호사님 미워서 네. 저는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 공소유지, 즉 기소를 해서 재판을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성범죄는 둘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분이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진술을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둘만 있는 데서 그렇습니다. 그런 은밀한 접촉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외로 객관적 증거가 없다,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성계에서 이런 거를 보고 나니까 이게 성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형사재판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제기가 돼갖고, 결국 그 결과로 피해자, 그러니까 내가 성범죄를 당하는 피해 여성이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으면 다른 객관적인 뭐 CCTV라든지 목격자라든지 없더라도 바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특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범죄로 기소가 되면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당연히 유죄로 판단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을 때 요즘 추세는 대부분 실형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다 여타 범죄는 뭐 공탁을 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기도 한데요.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고, 또 엄하게 처벌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범죄가 다른 범죄들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강제추행이나 강간 뭐 이런 거 같은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평안의 박정훈 변호사님 같이 유능한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상담을 받으셔서 대응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피해자가 어떻게 고소를 했나 고소장을 열람 등사 신청하는 게 제일 먼저가 돼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고소장의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예, 아까 성범죄 특성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됐을 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형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는 특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가 그 고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 시간 또는 이 장소에서 그런 성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 고소장에 적힌 시간에 내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 또는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저희 알리바이가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뭐 무죄를 주장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만약 그 시간에 정말 고소장대로 내가 한 행위가 맞다라고 되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도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보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절차라고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호사님께서 그 성범죄와 관련해서 성공하신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두 가지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뭐 박정훈 변호사가 같이 했던 사건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소장을 정보 공개를 통해서 그 고소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와, 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안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고소장 열람 등사를 한 사건의 경우 받아보니, 그 시간에 이 가해자 친구가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하는 시간에 가해자는 그냥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 공개된 고소장 내용을 통해서 그 시간에 카카오 택시
택시를 타고 있었다는 거를 예. 확실한 근거가 네, 되겠네요. 확실한 근거를 예. 찾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 경찰서에 제출을 했는데요. 뭐 경찰서에서 그게 뭐 너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구나, 다른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판단하기가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범죄를 당한 상황들이 좀 경황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걸로 완전히 무죄를 만들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없는 경우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깰 수 있거든요. 그 시간에 이렇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하다가 아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 시간에는 아니었다 라고 하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깨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구체적으로 이건 개인 신상에 나와서 할 수 없는 얘기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고소장 열람 등사를 통해서 범행 시간을 특정하였고 그 시간에 가해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깰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일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고소장 열람 등사를 해보니까 가해자가 그 시간에 그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명확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서 이거는 아무래도 빨리 합의를 서두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 본 변호인이 상대방 변호인과 계속 합의 타진을 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러서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측이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내줘서 그게 좀 좋게 작용을 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두 경우 모두 성범죄에 있어서는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범죄를 이제 고소장 열람 등사를 했을 때 내가 그 시간에 그 일을 한 게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 마음이 급해져서 주위 말을 듣고 합의를 서두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합의를 상대방에게 종용하거나 전하라고 하는 거는 2차 가해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통상 합의를 추진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하지 마시고 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상대방 변호사와 얘기하든지 피해자와 얘기하는지 하셔서 2차 가해의 위험을 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법무법인 평안의 형사팀에는 박정훈 변호사님, 또 안영진 변호사님 그 외에 실력 있는 변호사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셔서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